최근에 보면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사학비리가 하나 발견이 되면 바로 그것을 그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입법을 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하기에 가장 쉬운 분야로 지금 사립학교법 혹은 사학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에도 제가 2018년, 2019년에 어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봐도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기들의 그 입법적인 치적, 이런 입법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에 아주 좋은 그 대상으로 사립학교법이 좀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일반 경제나 그 사회관계에 대한 입법 하나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도 다른 기존의 법률하고 그 체계를 잘 맞춰봐야 되고 굉장히 그 초안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사립학교법은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걸 바로 그냥 입법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이 들어왔고요. 또 수많은 개정안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참 저희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못 내서 그렇다라는 좀 자성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에 대한 그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보는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관점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은 무슨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자격이 아니라, 저는 그 변호사이기 이전에 이미 헌법학자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박사 선수를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 헌법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대학에 겸임교수나 강사로 웬만한 사립대학은 제가 다 강의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헌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마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실무적인 거라든가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그 헌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입법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립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개인성, 그것을 공공성으로 바꿔버리면, 공공성이라는 개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가는 개념이니까, 사적인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바꿔버리면 이미 그 개인과 개인성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헌법적인 이념이 완전히 흉해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어떤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 복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그런 법치국가인데, 여기서 헌법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이념이 사립학교 분야에서 허물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른 경제적인 분야라든가 다른 국방, 사회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또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시스템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그냥 우리 그 사학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국가의 헌법 체계와 어떤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박영진법 개정안을 보면 이제 그 도가 너무너무 지나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 이사회에서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임명을 해라. 그리고 학교장, 대학총장이나 학교교장을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해라. 이건 뭐 어떻게 단순히 인사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학교의 그 자주성과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이사회에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영진 의원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런 입법안을 내면서 왜 사립학교라는 명칭을 바꾸지는 않냐라고 묻고 싶어요. 이 정도 되면 사립학교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라는 명칭을 입법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거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자체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대한 인식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 상식적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법원이나 판사의 개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헌법이라는 것을 있기 전에는 그 조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그 권력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렇게 딱딱 배분해서 서로 견제와 규정을 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헌법인 것이고, 그 헌법을 만든 사람은 헌법 제1조가 얘기하고 있듯이 국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헌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국민들의 항구적인 의사표시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헌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들도 뭐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돼서도 이렇게 헌법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시스템이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그 헌법의 가치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인데, 그 가치와 무관하게 뭐 이거 사회 현상에서 이거 이렇게 해보자, 다른 사람 동의하네,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입법안 만들고 그걸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그것이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수결로만 할 거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기본권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 인민민주주의로 그냥 그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듯이 헌법이라는 거는 형식만 갖다 놓고 그냥 다수결이 하든가 공산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은 진짜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야에서 그 가정고통을 당하다가 해방 이후에 그나마 그 어떤 그때까지 발전된 그 유진호 박사 등을 통해서 선진 그 외국의 그 자유와 정의의 이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건립 초기에는 이제 그
그 정부 형태를 놓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권력이 남용이 돼서 헌법이 무시된 예가 많고 하지만 우리 헌법의 기본 틀은 서구 헌법의 역사에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자유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도 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는 그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과연 다수결하고 민주주의만 존재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국회에서 다수결로 입법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왜 그것을 위헌으로 선언을 해서 무효화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국회 다수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헌법에 맞지 않으면 위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박용진 의원 개인의 어떤 사고방식과 그 가치 철학은 잘 모르겠으나 그분이 헌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어떤 사립학교의 그 자주성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 법안만큼은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내부의 인식이 있었고 백승현 그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잘 주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만 차제에 가장 중요한 그 왜 헌법적인 인식이 부족하냐라는 질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이제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 사교학교 개정안 비판에 서론과 1번과 2번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 사립학교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을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그 개별적인 개정안의 내용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모여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 정도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좀 본질적인 제약이 아닌 그 사립학교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결국 그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여기에 수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오늘 그 논의는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 1번과 2번은 그 요약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해당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차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일단 서론에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 그 규제가 분명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헌법적 한계라는 부분이죠. 이게 가나다라로 네 가지만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 자체가 헌법적인 가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성을 근거로 내세워서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입법을 할 때는 입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학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입법으로 나가는 것은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법 집행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 1월 1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바꾸서 본질적 유체이다 라고 하여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31조가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상 권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개인정보 청구권이라든가 그런 많은 헌법상의 권리를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항의 해석을 통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헌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헌법의 내용이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지금 보편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과연 이렇게 총론적으로는 거창하게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인정해 놓고 과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많은 규제들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과감하게 하느냐, 그건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자사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그 사학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한 거에 반만 위헌 판결을 받고 반은 위헌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위헌 판결이 낮다라는 부분에서 좀 발전돼 가는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에 맞도록 현실적인 입법에 대해서 좀 더 컨트롤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도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받아서 같은 설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너무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사립학교 1조가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인한다. 이 자주성을 확보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헌법적인 귀결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법이 먼저 나오고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뒤에 나왔지만 자주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그 사립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포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학의 자율성이 이러한 헌법적인 가치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함부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가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정책을 이렇게 하자, 입법 정책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헌법적 가치일 때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정당화가 justification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바로 그 합헌 위헌 경계가 갈리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입법에 대해서 justification이 정당성이 보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인식이 잘못됩니다. 자, 이 공공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국가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틀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그 어떤 군국주의 시대에도 이 공공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공공성이라는 말을 그냥 쓰면 좋은데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공공성 때문에 사학의 자유는 제한돼야 돼. 이런 식으로 벌써 공공성이 도구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이미 서술적인 게 아니라 규범적인 당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공적인, 이 도로는 공공적인 시설이야 라고 할 때는 서술적인 거죠. 디스크립티브한 거지만 공공성을 이유로 너는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하면은 노멀티브한 것입니다. 벌써. 그럼 그 노멀티브한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그 공공성을 어디에서 근거를 가져올 것이냐. 그것이 뭐 상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공공성을 교육당국이나 교육부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입법정책을 하면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 공공성이 사학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상쇄할 정도의 공공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이 있다 하면 공공성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깨기 위해서는 그 공공성이 헌법적으로 사학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공공성을 개념은 헌법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교육학자들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뭐 학교 교사라든가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했지만 그분들 지금까지 한 건 다 지금 부족한 거예요. 헌법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규제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규제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그 법치국가 체계에서는 헌법에서 직접 나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헌법의 유추 해석을 통해서 공공성을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육학자인데 내가 뭐 헌법을 그게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헌법학자, 헌법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법이고 국민 전체의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민권 심사를 할 때 헌법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린 다 헌법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국가가 잘못할 때 그거를 나무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국민이 그 헌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국가적인 정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성 관점에서 보면 교육학자나 교육부나 다 헌법의 기본 교육에 대한 가치,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개별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에 기하는데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야. 개별적인 법률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상법을 지금 뭐 몰라서 특별히 무슨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 아니면 몰라도 되죠. 그리고 그런 걸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헌법은 달라요.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조례와 규칙의 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우리나라에서도 120 몇 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에센스를 거기에 가치를 넣어서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헌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그게 서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을 할 때는 반드시 헌법의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게 겹칠 수는 있죠. 나는 헌법을 모르고 공공성을 막 얘기했는데 저희가 볼 때 그건 헌법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헌법적 근거가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공공성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투명성, 개방성, 어떤 친인척들의 어떤 사업 운영의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내세우는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더 뛰어넘을 공공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과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성이에요. 그것이 헌법적인 1차적인 공공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공성의 개념이죠. 그 외에 다른 공공성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비중으로 벗어는 저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질서 유지 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3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공공복리는 공공성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헌법 37조 2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헌법 37조 2항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조항이냐면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경우에 한계를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과일금지 원칙이니 법치국가 원칙이니 법률유보니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다 거기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 37조 2항에서 공공복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 공공복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복리가 바로 공공성의 한 요소이지만 한편으로 헌법이 생각하는 중요한 공공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개념 자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최근에 그 헌법이론에서는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인데요. 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6페이지를 보시면 객관적 가치 질서, 모든 국가기관과 심지어 사회까지도 기본권 하나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 존중해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절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의 전원한 번째 판결입니다. 여기서 그 객관적 가치 질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권리라는 것은 주관적인 질서죠. 주관적인 공권으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헌법의 목적이고 국가의 존립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 질서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객관적 가치 질서가 만큼 중요한 공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을 논하는 분들은 그런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육학적으로, 교육정책적으로 공공성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할 때 사학 운영의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권입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객관적 가치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 가치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공통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제약할 수 있고 그거를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아닌 다른 어떤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건 근본적인 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기본권이라는 개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입니다. 왜 기본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걸 fundamental right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역만큼은 선을 그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 선을 넘지 마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근대 헌법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헌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한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발전하고 자기 자아와 행동감을 갖고 자기의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갖춘 자율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헌법이나 교육이나 그 근본 목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차원의 그 질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입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국회에서 국회법상의 절차만 통과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옛날에 왕이 얘기하면 법이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국회가 국회법상의 그 절차를 아무리 잘 지켰다 하더라도 입법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그 어떤 합리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많은 요소는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느 학자가 정리한 입법의 원칙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법 집행행위입니다.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이거를 해라 마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요구를 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분야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입법의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경우의 수를 추상화시켜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기존의 법체계와 마찰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렇게 몇 천만이 되는데 거기서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는 그 입법의 원칙이라는 것을 방향으로 삼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학 비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입법으로 딱 만들자. 무슨 성추행 범죄가 많으니까 성추행 그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 입법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그거를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 이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비드-19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백신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처럼 하면 백신이 지금 한 100개는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그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약들을 지금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백신이다라고 공인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뭐 러시아는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입법의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백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서 가격이라든가 공급 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랬을 때 그거를 백신이라고 공언을 잘못했다가는 비록 많은 사람이 구제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백신이 안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입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사립학교 이 입법은 그냥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계를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립학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운영이 되나요?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입법이. 거기서 또 옆에서 또 형평성이라든가 또 부족한 거, 또 결여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계속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물론 저도 입법의 원칙은 이것이 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중용 얘기하지만 중용이 뭐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중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용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입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법의 원칙이 있고 헌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물살이 센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입법을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관해서 법 집행과 입법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개별적인 사학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사학의 비리라는 것이 한 100개의 학교에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개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여전히 전체 사학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 100개라는 것도 과장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비약과 이런 부분을 빼면 더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입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행정처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개별적 구체적 법 집행으로 해야 돼요. 엄한 처벌과 엄한 법 집행, 누수가 없는 법 집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집행으로 가야 될 문제를 쉽게 입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 손나요. 그 기회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업들도 갑자기 어느 날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을 저해시킵니까? 분명히 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적인 사학의 문제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잠재적인 비리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연자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했던 그 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자제라는 것은 지금 폐지된 상태인데 연자제랑 비슷한 거죠. 사학 전체에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왜 다른 사학까지 짊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연자제의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불공평성과 비정의가 있는 것이고,
입법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 그 인식을 우리가 좀 확대시켜줘야 돼요. 이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사학 비리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사학 비리를 보고 싶은 사람은 또 사학 비리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35페이지, 36페이지 그 표가 있고 하지만 과장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내놓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실컷 반박을 해도 거기서 끝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내놓고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보도자료만 보고 사학이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릴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설사 그 사학비리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실체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집행의 문제하고 입법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표로 좀 해봤는데 42페이지를 보시면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과잉돼요. 과잉 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타겟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다. 교섭하려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over inclusive가 될 수밖에 없어요. over inclusive한 regulation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까 그 헌법 37조 2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과잉 문제 원칙이 위반되는 규제가 되는 것이고, 형평성이 전혀 훼손되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 사학도 못하고 있는 사학 때문에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평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역효과만 아주 그냥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은 결국 개별적인 제재와 개별적인 법 집행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이 좀 느슨하게 되어 있거나 법으로서 그런 비리사항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 법을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효과성이 바로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사학의 자율성의 관점에서 헌법적 측면에서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을, 첫째는 사학의 자율성의 측면, 두 번째는 공공성의 개념이 헌법적인 근거여야 된다, 세 번째는 입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네 번째는 법 집행의 문제를 쉽게 입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인식들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번 그 박영진 의원의 개정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부분적 비리에 대해서 전체 사학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전체 사학을 잠정적인 비리 집단으로 보게 되는 오류, 논리적인 오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보면 결국 규제의 필요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버 인클루시브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상관없이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관료주의적인 획일성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훼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 그러면은 이유를 들까요? 왜 전체 사학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볼까요? 9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90페이지 보면 박영진 의원의 제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대학의 고질적 문제에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대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음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사장, 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 운영 등의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자, 이게 왜 교육부 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을 여기에 개입을 했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학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교육부 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이 잘못됐다. 거기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케이스에서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면 진짜 그것을 비판적으로 하는 목소리는 어디서 그러면 그것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이 케이스에서 우리 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안위에서도 나왔지만 설립자 측 친인척의 학교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것도 부분과 전체의 문제입니다. 일부 부분에서 그런 잘못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왜 모든 친인척 경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왜 친인척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느냐? 그것을 일반적인 하나의 명제로서 근거 지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일반적 명제로서 타당하다면 삼성이나 현대부터 먼저 바꿔야 될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제 회사 경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먼저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개 사립대학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하청업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특정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무리도 많이 빚고 엄청나게 또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그 경제 발전에 삼성이 기여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친인척 경영이 아니고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친인척 경영 일제하지 마 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훨씬 더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국가가 삼성한테 야 이제 친인척 경영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즉시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제 완전히 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식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중국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헌법을 실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유능한 설립자의 자손들이 있고
그분들이 주인의식이 투철하고 사학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췄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사학을 갖는 것이 사학의 권한이념과 사학의 발전에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용진 의원이 상정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거론하고 있는 그 용역 보고서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봐줘야 부분적인 얘기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 부분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일반적인 명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과대망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마치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보면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논리라는 것이 뭡니까? 논리라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친인척의 경영에 의한 비위, 이거를 지금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헌법적 가치와 그 중용의 어떤 정신을 좀 실천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친인척 경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물론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 전제가 깨진다면 친인척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입법 논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개별적인 그 논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좀 치중해서 비판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사소한 부분도 그것이 어떤 사학의 자율성 자체에 대한 정당한 제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6조의 수익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앞으로 일일이 보고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이 수익 사업의 그 종류가 많은 학교법인일 경우에는 이 계획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변하고 어떻게 급속하게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모두 사전에 보고를 해라라는 것이 그게 과연 이게 수익 사업 운영하는데 제약을 안 준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문에 공고하라고. 신문에 보고 그 관할청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공고만 돼 있죠. 공고 사업의 종류를 공고하면 되는데 이제는 계획까지 공고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말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사업체의 일거수일투족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다 관찰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사립학교법 6조에서 수익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사립학교에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사립학교법은 분명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일본의 경우는 그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어떤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 설립 조건으로 수익 사업을 요구를 하고 또 수익 사업의 이익의 80%를 법인전입금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위법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법체계부터 좀 바로잡아라. 그러면 사립학교법 조항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바꾸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개입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법체계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학교 법인의 어떤 재정적인 권한을 제약하려는 그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 계획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한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신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하나를 신고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또 이행을 안 하면 어떤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도 할 수 있고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옥죄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익사업에 관한 부분이 진짜 우리나라 그 사립학교가 추구하는 그 교육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 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 개방이사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지만 개방이사의 자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제는 친인척 등도 개방이사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개방이사를 이사회에서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까지로 하면 그럼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학교법인의 지속성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 1조가 자주성의 확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가 하나의 그 존립 목적으로 가지고 존립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개방이사로 다 바꾸거나 임시사로 다 바꿔도 사립학교는 존립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립학교의 권한과 원래 세우려던 그 학교의 그 정체성이 보존이 되겠느냐라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만약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지만 나는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 가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거를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가 사립학교가 더 이상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입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립대학의 대부분이 아니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이고 중고등학교의 많은 부분이 사립학교이고 역으로 그 사립의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처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2분의 1까지 개방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4분의 1 합헌 결정에서 했던 이 4분의 1 정도면 뭐 이사회의 어떤 실질적 권한을 침해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던 것은 아주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박용진 의원이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적어도 그것은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물렁물렁 하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국회 내에서 입법보좌관들이라든가 그 입법조사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찬성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 어차피 그 내부에서도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입법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학 관계자들의 보이스가 리프리젠티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인 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단합해서 목소리를 못 냈으면 이런 식으로 2분의 1 개념이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사학을 파편화시키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차제에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게 일단은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으면 항상 사업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라. 단순히 어떤 입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내시오 이런 거 말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하고 개별적으로 당정 협의를 하듯이 사학에 관해서 당정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선 관철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의 작성에 있어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다른 내용까지 다 적어라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사회에 와가지고 학교 직원이라든가 교직원이 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식의 입법이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가 먼저 좀 제안을 위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강화하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사회가 끝나면 회의 조서를 통해서 풀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을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 다른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학교 이사회의 운영 과정이나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회의 조서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입법적으로 드러나야 그걸 없앨 것인데 그걸 완전히 없애고 이거는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까지 앞으로 다 밝혀라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교육당국이 관련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것이고 그 제약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명확한 이유를 정당화를 못 시킨다면 그건 위헌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관할청 홈페이지에 실어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을 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간. 관할청 홈페이지에 실고 싶으면 관할청에서 그걸 따가지고 자기들끼리 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또 거기에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적 이사회에서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법이 상당히 말하자면 사학을 낮게 보는 입장에서 교육 관료들을 높이 보는 입장에서 교육 관료들의 관료주의를 더 심화시켜주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정지에서 직무정지를 받은 임원은 자진 퇴임할 수 없다. 아니 직무정지 받은 게 무슨 형사판결 받은 그런 것처럼 큰 문제입니까? 이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사람 자진 사퇴하는 걸 왜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임시이사나 이사에 대한 그런 부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배후의 입법 목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임원들의 어떤 자진 퇴임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까지 제한을 하는 거죠.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함부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친족 관계를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됩니다. 이 4분의 1을 초과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거 자체가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더 제약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 인적 구성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인척 자체가 학교 법인의 운영을 막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명제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거.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친인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에서 5분의 1, 나중에는 이제 5분의 1이 아니라 한 명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입법이 될 텐데 그 전제가, 논리적 전제가 잘못돼 있고 이거는 학교 법인의 어떤 인적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중대한 제한이라는 거죠. 자, 감사 2분의 1 이상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는 뭐 비중이 떨어지지만 감사 수에 있어서는 또 이게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된 사람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10년, 그 다음에 해임된 자로서 3년을 5년으로 이렇게 더 할 수 없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이 취소된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그 제약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공립학교의 어떤 기간보다도 더 불리하게 이렇게 사학에만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결국 사학을 잠재적인 비리집단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입법을 만드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취임이 승인이 취임된 사람은 이건 비리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에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어떤 집단적인 가치적인 책임을 져서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0년 5년은 국공립학교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별적이고 또 개개인의 어떤 그 권리와 학교에서 인정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및 결산에 제출해서 이것도 결국은 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왜 요청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의 임용 53조 부분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을 대학평의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이배수로 추천한 이사들이 임명하여야 한다. 자, 학교의 경영의 주체는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것은 학교 법인입니다. 학교 법인이 학교 경영의 주체예요. 그런데 학교장이라는 것은 사적 고용관계에 의해서 학교 법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장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보듯이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을 해서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장이라는 신분은 사적 고용관계에서 임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라는 것은 학교의 경영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학교 법인의 존재 목적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대학총장을 어떻게 임명할 건지, 학교장을 어떻게 임명할 건지 거기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어떤 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바람직하게는 대학평의회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일반 학생들도 있으니 민주적인 요소로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할 수 있게 해서 대학총장을 임명하거나 이렇게 하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너희는 이렇게 해.
있는 권한이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2배수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는 그 둘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장이나 대학 총장을 선출할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한 이런 입법이 박영진 의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이게 만약 입법이 돼서 가도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합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논거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의 자주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 기능의 자주성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학교장을 이쪽에서 학교 내 구성원들의 2배수만 인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실질적 권한을 뺏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입법은 좋지 않다. 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해임 요구도 여기도 또 그 국회가 나서서 교육관료에게 관료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라는 겁니다.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당국은 야 해임해 안 하면 내가 해 이런 식의 그 입장이 되는 것인데 아니 사립학교라고 했을 때 그 사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해임 여부를 교육당국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립학교의 본질하고 맞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것이지 이 사학의 자율성 자체를 본질을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임명권자가 해임 요구의 대상자인 경우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는 관할청이 학교장까지 해임할 수 있다. 임명권자가 해임 요구 대상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요구해야 하며라고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그쳐야지 요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건 지나친 것이고 더구나 교육당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사항도 이 조항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어떤 친인척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사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새로 임명해야 된다. 임명권자는 사유가 발생한 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새로 임명해야 된다. 이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앞에서 이제 그 친인척 제한이라든가 이 개방이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지만 아니 멀쩡하게 있던 교장이 법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해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교장이. 그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헌법의 기본 원칙, 어떤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전혀 등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뒤에 부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위원회 부분을 또 내부 구성원에서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조항보다는 어떤 위헌성이 약하겠습니다만 교원을 징계하고 안 하고도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청이 외부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본질적인 인사권 안에서 징계를 통한 어떤 해임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런 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인적 구성을 바꿔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과태료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칙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위헌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그 이 규정에 따라서 6개월 내로 해임하고 임명하고 해임하고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부칙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칙 6조, 7조, 8조, 9조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그 정당하게 학교장이나 이런 이사나 이런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공익적인 기능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쫓아내고 받고 이런 식의 한다라는 거는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이렇게 바꿨을 때는 기존의 개인이 갖고 있던 그 법에 대한 신뢰가 정당하다면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라라는 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죠. 신뢰 보호보다도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클 때는 그것을 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공익적인 필요성이 뭐가 큽니까? 기껏해야 친척 제한을 하는 게 낫겠다. 뭐 개방이사를 늘리는 게 낫겠다. 학교장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의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거를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을 6개월 내에 쫓아내라. 이거는 적어도 법률가라면은 행정법이나 헌법을 아는 법률가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과잉된 규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입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헌법적 가치를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 비율이 높고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하려니까 사학을 빼놓고 이걸 했다가는 안 되니까 사학 문제를 우리가 움켜쥐고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하지만,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교육을 그렇게 국가가 독점할 수 있습니까? 그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의 그 관료주의하고 어울립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훌륭한 스승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온 거지, 국가가 나서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잘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고, 이 관료주의의 폐해는 또 그에 못지않게 심한 것이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 보조를 해주고, 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실제로 하는 기관은 사립학교나 학부형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사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식의 어떤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교육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평준화 교육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있고, 교육부의 지금 예산이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많고, 거기에서 그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걸 걱정해야죠. 교육청도 일선 사립 중고등학교를 매번 그냥 뭐 시어머니처럼 컨트롤하려고 들지 말고, 국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짜 교실에서 자지 않고
얘들이 진짜 학교 오는 게 즐겁게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형태로 가고 네. 그래서 좀 헌법의 가치와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가치 이것이 지금 우리 사학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갖고 또 앞으로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좀 무서운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